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에잇, 이놈의 파리. 다명이 밥상머리에서 윙윙대는 파리를 향해 젓가락을 휙 휘두르자 파리는 비명도 없이 두 동강이 나 밥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혼자 강무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다명가, 제발 밥상머리에서 칼춤 좀 그만 추면 안 되겠느냐. 이러다 내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짧아지겠다. 다명은 입을 삐죽 내밀며 대꾸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 못 잡는 사내가 장차 집안을 어찌 지키려 하시오. 바로 그 순간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에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다봉화가 올랐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줍던 안악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왜구였습니다. 10여 척의 배가 검은 아가리를 벌린 듯 폭우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다명은 방금 전까지 파리를 잡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낡은 검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밥상머리에서의 투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해안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어촌 해월리는 이름처럼 달빛이 고요하게 머무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처녀 다명은 언뜻 보기에 그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무명옷 차림으로 밭을 갈고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길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마디에 박인 굳은 살은 밭일과 길쌈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서진사는 젊은 시절 북방을 호령하던 무관 출신으로 낙향한 뒤에도 딸에게만큼은 비밀리에 혹독한 검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림자 검이라 불렸던 자신의 검법을 대가 끊기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덕분에 다명은 댕기머리를 한 채 검을 휘두르는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범한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힘이 장사라는 총각 강무였습니다. 강무는 소뚜껑만한 손으로 장작을 패고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는 장사였지만 성정은 비단결처럼 곱고 섬세했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보는 것을 무서워했고 무예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손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특히 음식 솜씨는 대장금 부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우락부락한 손으로 앙증맞은 꽃전을 부치고 갓 잡은 생선으로 기막힌 어죽을 끓여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쓰는 일에는 다명이, 부엌일에는 강무가 더 어울린다며 두 사람을 놀려댔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점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다가올 보름날에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다명은 강무의 듬직함과 따뜻함에 의지했고 강무는 다명의 씩씩함과 강인함을 흠모했습니다. 다명은 강무에게 낭구님은 그저 제 뒤에 숨어 맛있는 밥만 해주시오. 세상의 굳은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라며 호언장담을 했고 강무는 그런 다명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는 다명이 시집 오면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요리법을 궁리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이처럼 평화롭고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두 사람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세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법입니다. 해안가 마을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인 왜구의 그림자가 해월리의 평온한 일상 위로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명의 아버지는 늘 딸에게 경고했습니다. 연가, 진정한 고수는 칼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허나 네가 칼을 뽑아야 할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네 자신과 네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다명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만 자신이 정말로 사람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운명의 날은 그러나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왜구의 배가 폭우에 닿기도 전에
마을은 이미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늙은이와 아이들은 뒷산으로 피난을 갔고 몇 안 되는 장정들은 어설프게 죽창과 낫을 들고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담영 역시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밭에서 쓰던 낫을 들고 남자들 틈에 섰습니다. 그녀는 검을 꺼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섣불리 자신의 실력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마을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무는 그런 담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애썼습니다. 담영아, 위험하다. 넌 내 뒤에 있거라. 내가 지켜주겠다. 곧이어 흉측한 가면을 쓰거나 얼굴에 문신을 한 외구 수십 명이 무트로 뛰어내리며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곡식과 가축을 빼앗고 집집마다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훈련된 해적들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담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낫을 고쳐 잡으며 외구 하나를 향해 몸을 날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덩치의 외구 하나가 담영을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무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맨몸으로 외구에게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강무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난 곰처럼 포효하며 외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무예는 몰랐지만 천하장사의 힘으로 외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외구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저항에 당황했지만 이내 수적으로 우세한 그들이 강무를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강무의 우람한 체격과 엄청난 힘을 보고는 그를 평범한 촌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외구의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포박당한 강무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조선의 장수를 사로잡았구나. 쓸모가 있겠어. 끌고 가라. 외구들은 강무를 조선의 장수로 완전히 착각하고 그를 밧줄로 꽁꽁 묶어 배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담영은 눈앞에서 정혼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만견자실했습니다. 그녀는 검을 뽑아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수많은 외구들 앞에서 경거망동했다가는 강무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단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갈며 맹세했습니다. 강무 낭군님,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 담영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당신을 구해올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다짐하는 한 마리 암표범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외구들이 마을을 떠나자 담영은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간단한 행장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외구의 소굴에 잠입하여 강무를 구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극구 반대했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는 딸에게 자신의 오래된 검과 함께 외구의 소굴인 대마도에 허술한 지도를 건네주었습니다. 살아 돌아오너라. 그것이 애비에 대한 가장 큰 효도다. 담영은 작은 고깃배를 훔쳐 타고 밤새 노를 저어 외구의 배를 뒤쫓았습니다. 그녀는 외구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항로를 파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구의 선단이 잠시 정박하여 식수를 구하는 틈을 타 그녀는 마침내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찢어 무트로 나온 외구 순찰대의 눈에 띄도록 했습니다. 순찰대는 손쉬운 사냥감을 발견했다는 듯 희죽거리며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담영은 그들 앞에서 일부러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으리들. 저는 어제 나으리들께서 잡아오신 강무 장수님의 누이 동생이옵니다. 그녀의 말에 외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담영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오라버니는 성정이 불같으셔서 낯선 곳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편히 못 주무십니다. 부디 제가 오라버니 곁에서 시중이라도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라버니께서도 마음을 열고 나으리 들게 협조할 것입니다. 그녀의 영의는 실로 완벽했습니다. 왜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조선 장수를 회유하는 데 여동생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솔깃해졌습니다. 게다가 다명의 미모 또한 그들의 판단을 흐리는데 한몫했습니다. 결국 순찰대장은 그녀를 밧줄로 묶어 배로 끌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좋다. 내 오라비 옆에 꼭 붙어있게 해주마. 다명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밧줄에 묶이는 굴욕을 감수하며 순순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대담하고 위험한 잠입 작전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명을 태운 배는 꼬박 하루를 더 항해하여 마침내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의 한적한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포구 주변에는 수십 척의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언덕 위로는 목책으로 둘러싸인 제법 규모가 큰 요새가 보였습니다. 다명은 겉으로 보이는 위용에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그들의 허점을 발견하고 속으로 실소했습니다. 요새의 경비는 삼엄하기는커녕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보초들이나 그늘에 앉아 노름을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오합지졸 도적대의 소굴에 불과했습니다. 다명은 요새 안으로 끌려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의 눈으로 주변 지형과 건물의 배치를 빠르게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보초들의 교대 시간, 무기고로 보이는 건물의 위치, 그리고 식량 창고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까지 그녀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곳에 자신들 외에도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잡혀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눈빛을 보며 다명은 강무뿐만 아니라 저들 모두를 구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요새의 2인자로 보이는 교활한 인상의 사내 켄지에게 끌려갔습니다. 켄지는 다명의 당돌하고 겁없는 눈빛을 보고는 그녀가 평범한 촌부가 아님을 직감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년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구나. 정말 그 장수의 누이가 맞느냐? 다명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도끼로 보이셨다면 그것은 나으리의 눈이 흐린 탓일 겁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꾸에 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면 켄지의 옆에 서 있던 행동대장 타로는 덩치만 컸지 머리는 나빠 보였습니다. 그는 다명의 미모에 반해 켄지 날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시오. 예쁜 계집이잖소. 라며 해벌쭉 웃기만 했습니다. 다명은 강무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강무는 며칠 만에 보는 다명의 모습에 깜짝 놀라 다명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소리쳤지만 다명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구슬픈 목소리로 오라버니 무사하셨군요. 이 불초한 누이가 오라버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라며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강무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다명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켄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일단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기로 하고 감옥 문을 잠근 채 돌아갔습니다. 다명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싸움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명의 본격적인 염탐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 감옥을 벗어나 요새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는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마저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간수는 켄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켄지는 골치 아프다는 표정으로 의무실에 그녀를 데려가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무실이라고 해봐야
허름한 막사에 약초 몇 개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다명은 그곳에서 한나절을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다가 의무병에게 이곳 약초는 제 몸에 맞지 않으니 제가 직접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의무병은 귀찮은 일이 줄었다는 생각에 감시병 한 명을 붙여주는 조건으로 그녀의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다명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녀는 감시병을 대동한 채 약초를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요새 주변의 산과 숲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으로 요새의 외부 지형과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경비가 허술한 뒷산의 절벽, 외부로 통하는 가을, 그리고 켄지를 비롯한 간부들의 처소 위치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감시병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실제로 약효가 좋은 희귀한 약초들을 캐다 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감시병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감시를 게을리한 채 낮잠을 자기까지 했습니다. 다명에게는 그야말로 청음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감시병이 잠든 틈을 타 조선인 노역장으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굶주림과 매질에 지친 백성들이 죽은 사람처럼 힘겹게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다명은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역장의 지형과 감시망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녀는 강모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을 데리고 탈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명이 노역장의 상황을 살피던 중 한쪽 구석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구 하나가 백발이 성성한 일본인 노인을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기를 굽는 가마의 불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역자들은 겁에 질려 외면할 뿐이었지만 다명은 차마 그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시병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노역장으로 다가가 외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이 어르신은 병이 들어 기력이 쇠하신 듯한데 이리 매질만 하다가는 큰일이 나겠소. 차라리 내가 대신 이를 돕겠소. 다명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외구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조선 장수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고 다명은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구해준 낯선 조선 처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였습니다. 요시 노인은 원래 교토에서 이름난 도공이었지만 몇 해 전 외구에게 납치되어 이곳으로 끌려와 억지로 자기를 굽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명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외구들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놈들은 바다의 주인인 해적이 아니라 그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비천한 도적떼일 뿐이요. 진정한 무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놈들이지. 그의 말을 들으며 다명은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명은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몰래 요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캐온 약초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과 탈출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시 노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다명의 용기와 지혜에 감복하여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곳에 머물며 알게 된 요새의 모든 비밀을 다명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외구들의 약점, 간부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의 위치까지. 요시 노인이라는 천군만마를 얻게 된 다명의 탈출 계획은 이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혀있던 강무는 다명의 계획을 전해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무예라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기에 탈출 과정에서
집만 될 것이라며 자책했습니다. 다명은 그런 그를 위로하며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쓰임이 있는 법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무에게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외구의 두목으로 알려진 흑귀가 입맛이 없다며 주방에서 올린 음식을 모두 내치고 난동을 부린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명의 머릿속에 기발한 묘앙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곧장 켄지를 찾아가 또 한 번의 당돌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으리, 저희 오라버니는 사실 검술뿐만 아니라 요리 솜씨 또한 조선팔돼서 으뜸으로 칩니다. 오죽하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요리를 만들 뻔한 분이겠습니까? 부디 저희 오라버니에게 두목님의 입맛을 돋울 기회를 주십시오. 켄지는 반신반의했지만 두목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무는 어리둥절한 채로 주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일본식 주방 도구와 식재료 앞에서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능숙한 칼솜씨로 생선을 회뜨고 조선식 양념을 이용해 기막힌 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음식은 외구들이 평생 먹어보지 못한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음식을 맛본 흑귀는 개걸스럽게 그릇을 비웠고 다른 외구들 역시 그 맛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무의 신세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선의 장수포로가 아니라 외구 소굴에 귀한 주방장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 주방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식재료를 구한다는 핑계로 요새 안을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명의 허풍 덕분에 강무는 살수가 아닌 요수로서 외구들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이라는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고 다명의 눈과 귀가 되어 요새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무는 매일같이 두목 흑귀의 식사를 준비하며 그의 처소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흑귀에 대한 소문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흑귀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덩치가 커서 위압적이기는 했지만 행동 거지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수룩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음식을 탐하고 기분이 좋으면 실없이 웃다가도 작은 일에 토라져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잔혹하고 냉철하다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무는 흑귀가 좋아하는 야참을 만들어 그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흑귀와 켄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켄지는 흑귀를 두목기라 부르지 않고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반말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흑귀, 오늘은 이것만 먹고 코자야 한다. 알았지? 흑귀는 싫어, 고기 더 줘. 켄지는 나빠. 라며 떼를 썼습니다. 강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혹하기로 소문난 외구, 두목 흑귀는 사실 허수아비였던 것입니다. 그는 몇 년 전 명나라 해군과의 전투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정신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행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두목은 바로 2인자 켄지였습니다. 켄지는 흑귀의 압도적인 외모와 과거의 명성을 이용하여 그를 꼭두각시 두목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흑귀를 두려워하며 켄지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무는 이 엄청난 비밀을 다명에게 알렸습니다. 다명은 이 정보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왜구들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켄지와 다른 간부들, 특히 머리가 나쁘고 식탐이 많은 행동대장 타로 사이를 이간질하여 그들의 결속력을 와해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적의 가장 큰 비밀을 역이용하여 판을 뒤집을 대담하고 기발한 계략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다명의 첫 번째 목표는 행동대장 타로였습니다. 타로는 흑귀에 대한 충성심이 맹목적일 정도로 강했지만 성격이 단순하고 식탐이 많아 조종하기 쉬운 인물이었습니다. 다명은 강무와 짜고 타로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간질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작전은 강무가 만드는 특별 요리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강무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공을 들여 흑귀와 켄지만이 먹을 최고급 생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타로가 보는 앞에서 그 요리를 들고 켄지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타로는 음식 냄새를 맡고 강무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군침을 삼키며 강무에게 이것은 무엇이냐, 나도 좀 맛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강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켄지 나리께서 특별히 두목님만을 위해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맛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타로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두목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도 맛볼 자격이 있지 않으냐. 강무는 더욱 목소리를 낮춰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사실 켄지 나리께서는 요즘 두목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다른 분들이 드리는 음식은 일절 막고 계십니다. 다음 날 다명이 작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하여 타로와 마주쳤고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타로 나리, 어젯밤 켄지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타로님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타로는 발끈하며 무슨 말이냐고 다그쳤습니다. 다명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켄지 나리께서 그러시는데 타로님은 덩치만 크고 미련하여 이런 귀한 음식의 참맛을 알 리가 없으니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목님께만 특별 요리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단순무식한 타로는 다명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 켄지에게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사사건건 켄지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그의 명령에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한 타로의 태도에 당황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명은 외구 조직의 가장 단단했던 고리가 서서히 녹슬어가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간질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명은 켄지와 타로 사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다음 단계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량 창고를 이용해 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시 노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시 노인은 밤중에 몰래 식량 창고에 낡은 나무 자물쇠를 정교하게 망가뜨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쥐들이 좋아하는 곡식 가루를 참고 주변과 쥐구멍에 잔뜩 뿌려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새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사이 수백 마리의 쥐떼가 창고를 습격하여 귀한 쌀과 말린 어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식량 손실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두목 흑귀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흑귀는 자신의 양식이 축났다는 사실에 어린아이처럼 분노하며 당장 책임자를 잡아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창고 관리의 총책임자는 바로 켄지였습니다. 켄지는 흑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타로가 나섰습니다. 그는 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분명 켄지의 짓입니다. 얼마 전부터 그는 두목님의 건강을 핑계로 음식까지 통제하더니 이제는 일부러 창고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두목님을 공영에 빠뜨리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선동에 평소 켄지의 독단적인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왜구들 몇몇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켄지는 요즘 행동이 너무 수상하오. 켄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망가진 자물쇠에는
너무나 교묘하게 파손되어 있어 외부의 침입보다는 내부자의 소행처럼 보였습니다. 켄지는 이것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누군가의 계략임을 직감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부하들과 떼를 쓰며 자신을 벌하라고 외치는 흑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왜구들 사이에 심어진 불신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서로를 의심하고 반목하는 독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의 내부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한 다명은 이제 탈출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요시노인과 상의한 끝에 열흘 뒤에 있을 달맞이 축제날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달맞이 축제는 1년 중 보름달이 가장 크고 밝게 뜨는 날을 기념하는 왜구들만의 축제로 그날 밤에는 모든 왜구들이 경비를 소홀히 한 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탈출을 위한 최적의 기회였습니다. 다명은 요시노인에게서 요새의 상세한 내부 구조와 외부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그려진 지도를 넘겨받았습니다. 비밀 통로는 요시노인의 도자기 가마 뒤편에 숨겨져 있었고 해안가의 작은 동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잡혀온 조선인들에게 은밀하게 탈출 계획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역장의 십장 역할을 하던 최영감을 포섭했고 그를 통해 다른 조선인들에게 거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열흘 뒤 보름달이 뜨는 밤 자시의 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하며 왜구들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모두 도자기 가마 뒤편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주저하던 조선인들도 다명의 치밀한 계획과 단호한 의지에 점차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서로에게 계획을 전달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대장장이, 목수, 어부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명은 그들의 기술을 탈출에 활용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한편 강무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축제날 모든 왜구들이 먹을 음식과 술에 잠자는 약초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요시노이는 예전부터 비상시를 대비해 먹으면 깊은 잠에 빠지지만 인체에는 무해한 약초를 몰래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초를 강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명과 조선인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날이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달맞이 축제, 날이 밝았습니다. 왜구 소굴은 아침부터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왜구들은 낮부터 술판을 벌일 준비를 했고 주방은 축제 음식을 준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강무는 이 중차대한 날 자신의 일생일대의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와 함께 요시노인이 건네준 잠자는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약초를 잘게 빻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 음식과 술에 나누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통돼지 구이 양념에 약초 가루를 듬뿍 섞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술독마다 약초를 풀어넣고 그것이 잘 섞이도록 거대한 나무 주걱으로 휘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리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손놀림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흑귀와 간부들에게만 올라가는 특별한 탕 요리에 가장 많은 양의 약초를 넣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요새 중앙 광장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강무가 준비한 음식과 술이 큰 쟁반에 담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구들은 산의 진미와 술 냄새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무는 일부러 가장 큰 술잔을 들고 흑귀와 간부들 앞에 나섰습니다. 두목님, 그리고 나리들, 이것은 제가
조선의 비법으로 빚은 특별한 강장주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조선의 장수와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마음껏 드시고 오늘 밤을 즐기시옵소서. 그의 호언장담에 흑귀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가장 먼저 술을 들이켰습니다. 타로를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왜구들 역시 의심 없이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광란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강무는 그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며 약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왜구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하나둘씩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의 잠자는 요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켄지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의심 때문에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무가 권하는 술을 마시는 척하며 대부분을 옷소매에 흘려버렸습니다. 그는 강무와 다명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타로였습니다. 타로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지만 다명이 심어놓은 켄지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켄지의 앞을 막아서며 커다란 술잔을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켄지 나리, 어찌하여 술을 드시지 않는 겁니까? 설마 두목님과 우리의 의리를 의심하는 것입니까? 켄지는 귀찮다는 듯이 그를 밀치려 했지만 타로는 집요하게 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술은 조선 장수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오. 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곧 두목님에 대한 불충이요. 우리 형제들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타로의 고함에 아직 잠들지 않았던 몇몇 왜구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켄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술을 거절하면 타로의 말대로 두목에 대한 불충과 동료들을 의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타로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술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잠자는 약초가 다량으로 들어간 술이었습니다. 켄지는 술을 마신 뒤에도 한동안 버티려 애썼지만 이내 몰려오는 강력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타로는 진작 마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툴툴거리다가 그 역시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켄지의 옆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다명의 이간질 작전이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마지막 장애물까지 제거해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거사를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시가 되자 요새는 깊은 잠에 빠진 왜구들의 코 고는 소리만이 가득한 죽음의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다명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약속된 신호인 부엉이 소리를 3번 냈습니다. 신호를 들은 조선인들이 하나둘씩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 도자기 가마 뒤편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명은 그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무기고의 자물쇠는 대장장이 출신의 노역자가 가져온 연장으로 손쉽게 부술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자루의 일본도와 창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다명은 남자들에게는 칼과 창을, 그리고 부녀자들에게는 몸을 지킬 수 있는 짧은 단도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쇠붙이를 손에 쥐자 조선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무기력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들이었습니다. 무장을 마친 다명은 다음 작전을 위해 건장한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요새에서 가장 높은 망루로 향했습니다. 망루를 지키던 보초병 역시
축제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명은 막루 꼭대기에 올라 미리 준비해둔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 약속된 신호인 3번 흔들고 길게 한 번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섬 반대편 후미진 포구에 정박 중인 조선 수군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라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수군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다명은 이곳에 조선 수군이 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횃불 신호는 그녀가 대마도로 끌려오기 전 미리 손을 써둔 해월리 어부들과 인근 어선들에게 보내는 합류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만약 자신이 보름날 밤에 횃불 신호를 보내면 수십 척의 어선을 이끌고 약속된 장소로 와달라고 부탁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부들은 비록 정규 수군은 아니었지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용감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명과 조선인들이 비밀 통로를 향해 이동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쥐새끼들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왜구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바로 죽은 듯이 잠들어 있어야 할 켄지였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로가 억지로 권한 술을 마시는 척하며 입에 머금었다가 타로가 쓰러진 뒤 몰래 뱉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명의 계략임을 깨닫고 아직 약기운이 덜 오른 부하들을 억지로 깨워 방역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희망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켄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명을 노려보았습니다. 내년, 보통 계집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대담한 줄은 몰랐구나. 허나 여기까지다. 내년의 장고에도 이제 끝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했습니다. 왜구들이 칼을 빼들고 함성을 지르며 조선인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조선인들은 공포에 질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오히려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으로 켄지와 왜구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아버지의 검과 왜구에게서 빼앗은 일본도를 양손에 하나씩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내 뒤에 서시오. 그리고 똑똑히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공포에 떨던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무 역시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다명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싸움은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명은 더 이상 수수한 시골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든 검을 가볍게 휘두르며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몸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무서운 기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왜구 하나가 칼을 내리쳤지만 다명은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베어버렸습니다. 비명과 함께 왜구가 쓰러지자 다른 왜구들이 주춤거리며 망설였습니다. 켄지는 뭘 하느냐, 어서 전연을 베어라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의 고함에 왜구들이 다시 한번 함성을 지르며 사방에서 다명을 향해 쇄도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명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검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한 편의 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현란한 건물을 추듯 왜구들의 공격을 모두 피하고 막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녀의 두 자루 검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추며 적들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왜구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살생은 피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적들의 칼을 든 손목이나 다리의 힘줄을 정확하게 베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검술에 왜구들은 공포에 질려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그 압도적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저 여인이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강무는 다명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드는 왜구들에게 필사적으로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그의 거대한 덩치와 힘에서 나오는 위압감은 왜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명은 그런 강무의 등을 믿고 더욱더 자유롭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왜구를 베어 넘기고 피 묻은 검을 든 채 켄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내 낭군을 건드리고 내 백성을 괴롭힌 죄, 내 놈들의 피로 갚아주겠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내려온 여신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요새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거대한 괴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크아! 소란통의 잠에서 깨어난 바보 두목 흑귀가 잠옷바람으로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을 보고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하들과 칼을 든 낯선 조선인들, 그리고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살아남은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두 보아라. 저 바보가 우리의 두목이다. 우리는 저런 정신 나간 놈에게 속아 지금까지 충성을 바쳐왔다. 이제 저놈을 죽이고 내가 새로운 두목이 되어 너희를 이끌겠다. 그는 자신의 진짜 야심을 드러내며 흑귀에게 칼을 겨누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흑귀는 비록 정신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과거 최강의 무사였던 그의 몸은 위험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날카로운 칼끝을 보자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야수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려던 켄지의 팔을 우지끈 부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흑귀의 폭주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덤비는 왜구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넘겼고 켄지를 죽일 듯이 쫓아다녔습니다. 왜구 소굴은 순식간에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켄지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에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다명은 이 혼란을 틈타 조선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모두 비밀 통로로 대피하라. 다명의 외침에 조선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명과 강무의 어무를 받으며 요시 노인이 알려준 도자기 가마 뒤편의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비밀 통로의 입구는 낡은 가마솥으로 위장되어 있어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기 힘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례차례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통로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자유를 향한 길이라고 생각하니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시 노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조선인들이 모두 대피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다명은 그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아 저 악독한 놈들이 스로 무너지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네. 부디 몸조심하게 조선의 여장부. 그는 다명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명은 그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으로 통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밀 통로는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눈앞에 희미한 달빛과 함께 짭짤한 바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통로의 끝은 해안가의 작은 동굴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척의 조선 어선들이 횃불을 밝힌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 위에서는 해월리 어부들을 비롯한 용감한 사내들이 쇠스랑과 삽, 그물을 손에 들고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명이 보낸 횃불 신호를 보고 약속대로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미리 준비해온 죽과 마른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명과 강무가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자 어선들은 일제히 뭇에서 닻을 올리고 어둠 속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여전히 외구 소굴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명과 조선인들이 무사히 탈출한 뒤에도 외구 소굴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폭주하는 흑귀를 피해 도망다니다 결국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고 흑귀 역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를 모두 잃은 왜구들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행동대장 타로가 이제부터 내가 이 요새의 새로운 두목이다 라고 선언했지만 켄지를 따르던 부하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때 남해안을 공포에 떨게 했던 왜구 선단은 하룻밤 사이에 자중질환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신과 탐욕, 그리고 한 조선 처녀의 기지에 의해 허무하게 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굴은 폐허가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세력을 규합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훗날 조선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한편 다명과 강무 그리고 구출된 수십 명의 조선 백성들을 태운 어선들은 밤새 순풍을 타고 조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배 위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자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끔찍했던 악몽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했습니다. 다명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사람들은 다명을 조선을 구한 여장군이라 칭송하며 그녀의 용맹함을 기렸습니다. 강무는 다명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자신의 정혼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용감한 여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어설픈 생각 대신 평생 그녀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명 역시 강무의 따뜻한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다명과 강무 그리고 구출된 백성들이 해월리로 돌아오자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영웅이 되어 금의환향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다명의 공을 높이 치하하여 큰 상을 내렸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과부촌의 처녀가 아니라 그림자 검 다명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얼마 뒤 해월리에서는 다명과 강무의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명에게 구출되었던 전국의 백성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혼례식 날 곱게 연지곤지를 찍은 다명은 더없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허리춤에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단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강무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혼례 잔치에서 마을 촌장이 두 사람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칼을 두려워 말고 신부는 신랑의 솥을 존중하시오. 그리하면 두 사람은
천하무적의 부부가 될 것이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강문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평생 마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다시는 요리로 사람을 재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다명 역시 저는 이제 파리를 잡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여 또 한 번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외구에게 잡혀간 정혼자를 구하기 위해 시작된 한 여인의 무모한 여정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위대한 영웅 서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칼보다 강한 사랑과 젓가락으로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유쾌한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명과 강문은 오래오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